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이 카운트다운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저희 뉴스탑 10 10가지 주제 중에 딱 하나만 먼저 살펴볼까요? 오늘 계엄 딱 1년 되는 날입니다. 당시 여당 대표였던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의힘의 25명 의원들도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요. 반면 현 장도혁 대표는 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슷한 인식을 내놨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탑 10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예, 수요일 뉴스탑 10도요. 10위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예, 바로 저 장면입니다. 최근 들어서요, 그 횟수가 점차 늘어나는 시위가 있습니다. 바로 전장현, 바로 장애인 단체의 시위입니다. 오늘은 1호선을 탔던 출근길 시민들이 정말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저희 채널의 현장 카메라가 최근 전장현 시위의 모습을 한 화면에 모아봤습니다. 문을 왜 막으시냐고요?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세요? 이거 완전! 손가락을 잡고 그러고 난리야. 손가락 왜 손가락 뻗어? 본인들 하시는 행위는 철도안전법 위반 행위입니다. 본인들이 하는 행위는 헌법 위반 행위예요. 헌법 제37조 이항 보세요. 헌법 제11조 보세요. 매번 회사에 전화를 하고 늦었다는 말 안 해. 걸리는 일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자는 권리를 조용히 얘기하는 게 출근하세요.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남의 발을 밟는 발목을 잡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 누구의 발목도 잡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각하고 불편함이 있더라도 내일을 위해서 저희들의 문제들을 그냥 비난과 불편함으로만 보지 마시고 같이 한마디라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장 모습 그대로입니다. 최근 집회 시위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출근길 시민들의 목소리도 좀 더 격양되고 있는데요. 최성 평론가님, 최근에 이렇게 민원 건수, 장애인 집회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바로 예산안 처리 때 본인들의 목소리 귀 기울여주지 않았다, 뭐 이런 취지인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특정 시기에 지금 저 집회가 몰리는 게 주로 이제 저 국가라든가 자치단체들이 이제 예산안을 심의하는 그때 우리의 권익을 위한 예산을 반영해 달라 그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예. 좋습니다. 자, 근데 장애인 문제는 정책과 제도의 문제 아닌가요? 예. 근데 저거를 시민의 불편과 맞바꿀 수 있습니까? 저도 사실 한때 4호선 타고 지나가다가 저기 한번 걸려서 무정차 통과해서 애먹은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뭐 30분에서 1시간은 다반사입니다. 예. 저 주로 또 하는 데가 주로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아마 출근 시간에 다운타운을 통과하는 그 시간을 일부러 좀 약간 노리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야만 아마 이 좀 환기가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예.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저렇게 행동했을 때 과연 시민들이 그러면 장애인의 복지와 제도 개선 이런 점들에 동의가 쉽게 갈까요? 예. 오히려 더 불만이 쌓이고 정말 여기에 대한 동조 의식들이 좀 더 부당하다는 생각 들지 않을까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도 충분히 장애인 단체들의 그런 어떤 애로사항은 이해합니다만은 그런 고충이 있다고 시민의 권리와 맞바꿀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예. 하긴 하되 이것은 다른 방식으로 말하자면 국가 권력이나 지자체 권력을 압박하거나 좀 개선을 요구해야지 예. 이런 식의 시민의 발목을 잡는 일로 해서는 안 된다. 조금 저는 방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뭐 피부로 느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겨울이 돼서 이 해당 기간의 전장현을 포함한 여러 집회와 시위 횟수가 급격히 늘어났어요. 바로 내일, 오늘은 1호선 시청여부 용산역 주변이었고 바로 내일은 또 오전 8시에 5호선 광화문역에서 이미 이 지하철 탑승 시위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홍정선 기자님. 이게 글쎄 공방과 장애인들의 시각, 우리의 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와 울분들의 귀를 기울여주지 않느냐 이런 것과 이 대다수의 이 탑승권과 시간을 버린다는
이런 측면에 대해서 이제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데 해결책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최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공일자리 예산을 올려달라고 하는 건데 예. 이 지하철공사 입장에선 좀 답답합니다. 뭐냐면은 그 예산안에 대한 어떤 결의안, 뭐 결의권이라든가 권한 밖의 일이라는 거죠. 예. 그런 상황에서 근데 하필 또 뭐 지하철공사만 난감한 게 아니라 시민들도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예. 지금 시위가 올해만 해서 벌써 260건이 넘고 이제 민원을 제기한 게 2,700건이 넘는데 예. 그 민원 중에서도 최근에 이제 이 시위가 몰리다 보니까 지난달에만 민원이 1,600건이라고 해요. 예. 특히나 오늘 1981년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로 이제 지정이 된 날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내일 이렇게 또 연이어 이틀을 시위를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지금 저희 회사에도 이제 지하철 타고 오는 후배들이 이 전장년 시위로 인해서 지각 보고를 합니다. 예. 그리고 택시 타고 온다고 하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택시 타지 말고 다른 대중교통을 타라. 사실 그러한 한 명 한 명이 택시를 탄다든가 아니면 회사 업무가 미뤄진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손해인데 일단 이 지하철 공사가요 전장년에 예. 소송을 건 게 한 10건이 되거든요. 이미요? 근데 예. 그 중에서 형사소송이 6건이고 손해배상 소송이 4건인데 예. 그 금액을 합해보니까 9억 900만 원인데 예. 만약에 이제 이 부분 이 이제 9억 900만 원은 뭐냐면 단순 합산한 거라고 그러는데 지하철 들어가려다가 저 전장현 시위에서 못 타요 하고 다시 나오면서 이거 물어주세요. 이런 것들 합한 게 이제 9억 9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시민들이 무장차 통과로 해서 예. 지금 올해 뭐 들어서만 그 11월에만 2만 명이 무정차 통과에 피해를 봤다 그래요. 예. 이런 걸 사회적 손실, 시민의 알겠습니다. 그걸 확인해 보면 수천억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까 전장현 대표의 목소리, 왜 예산안 관련 우리의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얘기. 일정 부분 공감이 됩니다만 지금 사회적 피해도 커지기 있기 때문에 지금 뭔가 해법은 필요한데 뾰족한 방법이 없어 보여요.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10위였습니다. 9위로 가볼까요? 이 주제는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가요. 납치를 당하고 살해까지 당할 뻔한 사건입니다. 범행 당시 그 CCTV가 뒤늦게 공개됐는데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보신 그대로 한 지하 주차장입니다. 한 사람의 누군가에 의해서 저렇게 끌려 나오더니 그리고 2명에게 둘러싸여서 그야말로 무차별 폭행을 당합니다. 야구방망이, 야구배투인데 저희가 폭행을 당하는 장면은 차마 그대로 있는 그대로 고스란히 다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폭행을 당한 사람을 차에 태운 뒤 저렇게 유유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떠납니다. 야구배투를 무차별로 휘둘렀고 본인 죽을 뻔했다. 홍정승 기자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사실 이제 여기가 인천의 지하 주차장이고 여기 이제 100만 유튜버가 이제 본인의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승용차 관련 뭐 계약에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근데 그거 계약금 돌려주겠다 해서 이제 나온 상황인데 예. 나와 보니까 놀랍게 뒷좌석에 검은 후드티 입고 이 장갑 끼고 마스크 끼고 이런 사람이 누워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정말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었는데 얼굴이 참혹하게 피범벅이 돼 있었죠. 예. 그런 이제 폭행을 당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히 뭐 승용차 계약금 돌려주지 않으려고 이랬던 것이 아니라 예. 알고 보니까 계획된 말하자면 미리미리 동선 다 파악하고 이렇게 해서 이 유튜버를 납치하고 심지어 돈을 빼앗은 뒤에 살해를 하려고 했었다. 이런 것들이 다 계획돼 있었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예. 그런데 너무나 다행히 이 유튜버가 최근에 누군가 날 따라다니는 것 같고 내가 좀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 예. 이런 신고를 해둔 터였기 때문에 그나마 구출이 됐고 그나마 다치긴 했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요. 예. 1차적으로는 여기 지금 두 남자 주범 2명까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예. 여기까지는 이제 경찰 수사 단계고 이게 또 검찰 수사가 이제 보완이 되면서 또 다른 양상이 드러납니다. 야구 배트로 수차례
턱턱 무차별로 휘둘렀고 보는 순간 소름 돋아서 112 신고했는데 이후에 야구 배트로 마구 때렸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2명 주범 A와 공범 B 이 두 사람이 구속 기소된 상태인데 장윤주 변호사님. 근데 저 정도가 되면 2명 말고도 또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람이 있지 않냐. 이것도 차후에 좀 더 밝혀낼 일이 아닌가 싶어요. 일단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에서 추가 수사, 보완 수사에 나서서 예. 지금 또 다른 공범이 있는 것을 발견해서 함께 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2명 말고도 협조를 해주고 도와준 공범이 있는 것, 이 부분을 이제 수사를 한 건데요. 예. 일단 범행에 쓰였던 저 차량이 그 현장에 있었던 그 범인 2명 소유가 아니다라는 점도 확인을 했고, 그리고 관련된 CCTV라든지 뭐 연락한 내용 등 관련된 증거들을 이제 수사를 해서 결국에는 그 당시에 뭐 범행에 사용하는 도구들을 제공해진 것으로 보이는 지금 방조범을 찾아낸 겁니다. 예. 함께 기소를 했고요. 특히 강도상의 방조 그리고 폭처법상 공동 감금 방조 혐의로 구속 기소를 한 상황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경찰에서는 처음에 이 사건에 대한 혐의를 살인미수를 적용해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예. 검찰에서는 형량이 더 무거운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지금 바꿔서 기소를 해둔 상황이기 때문에요. 예. 앞으로는 이제 공소 유지의 만전을 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엄벌이 나올 수 있도록 검찰에서도 입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도시 한복판 지하 주차장에서 벌어진 납치 그리고 살인 미수로 보이는 저 야구 배트 충격적인 모습까지 고의로 한번 뒤늦게 알려진 CCTV와 함께 만나봤습니다. 8위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같이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아들의 해군 장교 임관식의 모습을 드러냈던 삼성의 이재용 회장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바로 그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하나, 둘, 셋. 신고합니다. 사고노고생 이지호는 2025년 11월 28일 부로 해군 소위의 임명을 명받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필승. 마지막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했어. 저게 지난달 28일,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일인데 공교롭게도 그날 홍정성 기자님, 모친인 홍라희 여사가 아들 이재용 회장에게 삼성물산 주식 전량 지응여를 계약했다. 이게 좀 뒤늦게 알려져서 여러 해석들이 많이 나와요. 네, 여러 해석 가운데는 사실 그날 이제 이재용 회장의 아들이 장남이 소위로 인관할 때 그 옆에서 같이 경례를 받은 사람, 저 파란 스카프의 여성의 홍라희 관장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바로 그날 아들에게 이 삼성물산, 삼성 이 계열사 전체에 삼성그룹의 지배 그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 근데 본인이 이건희 회장, 선대 회장이 사망하면서 상속받은 180만 주 전량을 이제 대략 금액적으로 한 4,070억 원에 달하는 걸 이재용 내 아들에게 이제 증여를 했다. 이게 이제 알려진 겁니다. 여러 해석 가운데는 저도 개인적 의견을 좀 보태자면 지금 이제 할머니 입장에서 보니까 내 아들이 있고 그의 아들이 지금 이렇게 미국 국적까지 포기하고 와서 무려 39개월에 달하는 이 이제 군인이 되는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세상에서 칭찬을 많이 받았잖아요. 세간에 좀 여러 호평이 있었습니다. 네, 호평이 있었는데 바로 그날 마치 내 손주 이렇게 너 아들 잘 키웠구나. 이 3대가 쭈르륵 되는 어떤 굉장히 큰 선물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왜 이런 개인적인 해석까지 나오냐면 사실 이재용 회장이 이미 뭐 한 19%대 말하자면은 삼성물자의 최대 주주로서 충분히 확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80만 주가 관계 지배 구조를 바꿨다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해석까지 나오는데 그래도 여하튼 4,070억 원 전량을 이제 증여했고 이것에 대해서 뭐 세금이 나오면은 이제 한 2천억 정도를 대략 추정했을 때 그런 추정했을 때 그렇게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날 지난달 28일에 이 장면이 굉장히 사실은 뉴스고 영상이고 큰 인기를 얻었는데 바로 그날 또 이런 일이 있었다. 그 금액이 근데 무려 4천억 원대다 하다 보니까 더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략 4천억 정도고 뭐 증여세도 추정은 한 2천억 정도 더 내지 않을까? 주식재산, 삼성물산. 이거 얘기 말고도 다음 화면도 볼게요.
얼마 좀 된 얘기인데 과거에 그 이태원동의 이건희 회장의 자택 이거를 이제 자택을 파는 과정에서도 당시 아내와 자녀에게 상속했다. 이 매입 그러니까 이제 판 돈으로 이 당시에도 상속세를 내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많은 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아마 뉴스 탑10에서도 전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난 9월에 그 이건희 회장이 소유했던 이태원 단독주택이 매도가 됐다라는 소식이 알려졌거든요. 당시에 이걸 누가 샀냐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태화홀딩스의 회장이 광나연 회장과 그리고 명의상에서는 이제 자녀와 함께 매수하는 것으로 이제 드러나서 당시에도 세간에 많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매수하는 자금 자체가 228억 정도에 팔렸다라고 하는데 그때도 아마 이걸 이렇게 파는 이유가 삼성가가 상속세를 부담하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들이 나왔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삼성가 일가가 12조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지금 내고 있는 중이고 예. 5년간 6회에 걸쳐서 지금 내고 있는데 이게 마지막으로 상속세 납부하는 날짜가 내년 4월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한 차례 정도 상속세가 남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단독주택을 파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당시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었습니다. 예. 손자의 해군 장교 임관날 직접 가서 격려했던 홍라희 여사, 할머니 홍라희 여사가 아들인 이재용 회장에게 주식 4천억 정도를 증여한다는 얘기까지 증여세만 2천억 정도 추정이 된다. 여러 경제계에 눈에 띄는 소식이었습니다. 8위까지 짚어봤다면요. 7위도 뭐 어찌 보면 경제계, 재계와 관련이 있는 얘기일 겁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쿠팡입니다. 쿠팡. 이 초대형 개인정보 유출, 이 쿠팡 사태가 시간이 가는데도 수습은커녕 김범석 의장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혹은 앞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 논란만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과방위에 이어서 오늘 정무위에서도 이 김범석 의장에 대한 책임론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 사태 지금 김범석 의장에게는 보고됐습니까? 예, 김범석 의장님 저 입장은 뭡니까? 의장이 직접 사과 입장 표명할 의향이 있습니까? 지금 이사회를 통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보고하고 있어요? 지금 사태가 이 정도인데? 어머니 외국인 김범석은 한국에서 돈을 벌고 있죠, 그죠? 미국인 김범석은 한국에서 돈 벌고 한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한국의 물류 배송 인프라를 사용하지만 법적 책임은 전혀 지지 않고 있어요. 김범석 의장이 있었다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 보통 어느 정도 체류합니까? 연간? 제가 지금 국내에서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1년 중에 뭐 일주일도 오지 않습니까? 제가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대표이사는 한국에는 발걸음하기 싫은 거네요. 한국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대표로서 책임지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일부 소비자들 피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람당 20만 원씩 받아내야 된다라고 아예 법적 소송까지 진행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오늘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 하나 인용해 보겠습니다. 쿠팡 상담자의 답변 지침이 내려온 모양이에요. 현재 조사 진행 중이다. 말씀드리기 어렵다. 아이디 그럼 바꿔야 되냐?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에 따르면 노출되지 않았다. 노출이라는 표현을 또 썼나 봐요. 유출이 아니라. IT 인력 90%가 중국인이라 사실인가? 사실 아니다. 유출, 캐시 보상, 돈으로 주는 거. 이런 언급을 아예 금지됐다는 지침이 내부적으로 내려온 모양이더라고요. 이제 쿠팡의 지난해 2024년 연매출이 36조를 넘어섰더라고요. 돈은 이렇게 버는데 보안에는 정말 허술했고 예. 그래서 정말 3,370만 명에 달하는 이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정말 화가 나는 게 이미 한 4,500명 정도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었잖아요. 예. 그랬는데도 빠르게 대응하지 않더니 이렇게 3,370만 명 정보 유출되고 나서는 바로 지난 일요일 11월 30일에 상담사들에게 예. 상황별 응대 가이드라는 걸 재빠르게 이제
하다를 내린 거죠. 지시를 내린 거죠. 예. 근데 그 응대 가이드의 내용을 보니까 예. 지금 이제 CG에서 저희가 만나 보셨던 것처럼 현재 조사 중인 상황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이렇게 하고 지금 전화 거신 분들 뭐가 가장 답답합니까? 내가 지금 그럼 이메일, 이름, 주소 일부, 주문 일부 그거 4개 외에는 정말로 유출된 게 없나? 내 이름, 카드, 정보, 뭐 개인 통관 번호 이런 거 유출된 거 없나? 이런 거가 궁금할 텐데 이 대답을 할 때도 확실하게 요번에 말씀드린 4개만 유출됐어요. 이렇게 했다가 추가 유출이 있을까 봐 지금 겁나는 걸까요? 현재까지 조사된 상황에 따르면 이 말을 앞에 꼭 붙이라고 강조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응대 가이드에 아주 빨간색으로 강조돼 있는 게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 뭐냐 하면 나 이거 탈퇴하고 싶은데요. 탈퇴했을 때 내가 이 유출에 대해서 이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보상이 아니죠. 잘못했으니까 배상이죠. 이 얘기를 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캐시로 뭐 보상드리겠다, 배상드리겠다 이 말은 절대 하지 마라라고 빨간색으로 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지금 여기 내부 직원이 뭐 사적 복수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더 조사 진행되어야 하지만 예. 그래서 이 IT 직원의 90%가 중국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도 예. 이렇게 되면 분명히 유출인데도 이 부분도 절대 유출이 아니라 노출 아니 이게 무슨 신체 노출도 아니고요. 이런 식의 말을 만들어서 정말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그러면 제 생각에 예. 저는 사실 지금 전화 연결을 하다가 다 포기하는 상황인데 실제로 시도도 해보셨어요? 네. 그런데 이게 겨우 통화가 연결이 된 분들 전화 연결 안 된 사람이나 된 사람이라 속이 터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저희가 짚어봤다시피 화면을 만나볼 텐데 이 대국민 사과문도 저렇게 작게 좌측 상단에 올려놨다. 그마저도 바로 하루 만에 저렇게 광고로 바꿨던 저 사과문도 있는데 오늘은 새롭게 알려진 소식은 아예 이제 소비자들이 항의 전화했을 때 지침까지 마련해서 돈 얘기하는 거라든지 유출이라는 표현도 쓰지 마라. 이런 지침들은 꽤 재빠르게 내리는 모양이에요. 또 하나 있습니다. 최수연 평론가님. 네. 이게 쿠팡은요. 이제 물건 사는 거나 배송시키는 거나 뭐 카드 결제하는 거 단 1초 1분도 안 걸리는데 탈팡, 이른바 쿠팡 탈퇴하는 거에 무려 6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이게 전형적인 다크 패턴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경제학 용어인데요. 예. 소비자들의 어떤 그런 탈퇴라든가 취소 결정을 매우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예. 결국은 탈퇴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아주 사실은 소비자 기만행위의 대표적 사례가 바로 다크 패턴인데 예. 지금 쿠팡이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가입은 모바일로 쉽게 해놓고 PC 버전에서만 꼭 탈퇴하도록 해놔요. 그럼 이거 사람이 뭐 PC 버전 맨을 등에다가 업고 다닙니까? 사무실에 항상 24시간 근무합니까? 결국 손에 쥐고 다니는 모바일로 뭐들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고 예. 그다음 멤버십을 해지를 우선하게 하죠. 게다가 그다음에 본인 확인하고 이용 내역이라든가 이걸 다 확인한 다음에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쿠팡에 바라는 점이라든가 주관식을 내가지고 여기다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고 마지막에는 진짜 탈퇴하겠습니까라는 일종의 협박성 다시 메시지까지 와가지고 심적인 어떤 혼돈까지 겪게 해요. 그 6단계를 거치면 사람이 약간 안오 현상이 올 수도 있어요. 뭐 쿠팡뿐만 아니라 모든 데가 정말로 탈퇴하시겠습니까라는 마지막 그렇죠. 팝업이 뜨긴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다크 패턴의 마지막 전형인데 예. 온라인 구독 서비스에서 나타나는 거지만 예. 쿠팡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모바일로 이렇게 혜택을 봐놓고 PC로 탈퇴하라? 이렇게 가는 건 정말 그래서 2025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다크 패턴에 대한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는데 아마도 저는 이 쿠팡 사태가 이 다크 패턴을 극복하는 이번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상당 부분 변곡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른바 쿠팡 사태 수습이 먼저고 글쎄요. 쿠팡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 사태를 수습하는지를 잘 지켜봐야 되는데 오늘 가장 눈에 떴던 저 개인적으로는 이 보도였어요. 홍정성 기자님. 보통의 사람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상 초유의 초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몰랐을 때 모르겠어요. 내부 직원들이 이걸 어느 정도까지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사고 발표 직전에 이미 최고 재무 책임자 전 부사장이 30억 혹은 11억 전의 주식을 각각 팔았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게 일단 처음에 자사 이 계정 정보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게 지난달 6일이라 그래요. 예. 그런데 이걸 관계 당국에 신고할 때까지 12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언론을 통해서 평범한 우리가 알게 될 때까지는 또다시 11일이 걸렸어요. 말하자면 처음부터 생각해 보면 이제 무려 23일 뒤에나 우리는 알게 됐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평범하게 몰랐던 정말 문제가 있었던 때부터 우리가 알게 될까지 23일 사이에 다들 만약에 쿠팡 주식 가지고 계셨던 분들 29일에 발표나자마자 다 떨어지고 해서 뭐 팔 수도 없고 다 손해를 보고 화가 난 상황. 개인정보 유출된 분은 그거 하나로 또 거기에다가 만약에 주식 가지셨던 분은 설상가상까지 됐는데 이걸 오비일학이라고 할까요? 현직 임원과 전직 임원은 바로 회사 내에서 알게 되고 관계 당국에다가 최초 신고하는 그 사이 12일 사이에 어쩜 한 사람은 이제 현직 임원은 32억 원어치, 또 사임한 전직 임원은 11억 원어치를 팔았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다 손해 들고 손해를 보고 있을 때 그걸 어떻게 물론 자사에서는 보고됐는데 관계당국에 보고하기 전 그 시기라는 거고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다. 현직 임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1년 전부터 팔 계획이 있었다고 하고 전직 임원은 이제 사임하니까 판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참 손해본 사람 입장에서 어머 당신들이라도 팔아서 다행입니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 그 많은 제가 이제 댓글들 찾아보면 화난 것 중에 이게 있어요. 우리한테 돈 벌어갈 때는 한국 기업인 척하더니 사고 터지니까 미국 기업이었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현직 임원의 이름이 거랍 아난드고요. 전직 임원의 이름이 프라남 콜랄이에요. 외국 이름이죠, 다. 저희가 또 이런 큰 사고가 터지고 우리 거를 잃으면서 이렇게 또 새삼 그 수면 아래에 있던 진실을 또 보게 되네요. 이제 뭐 반론 차원에서 얘기하면 미 증권거래소 공시에는 지난해 12월 이거 도입된 거래, 세금 납부 목적으로 주식을 판 거고 일부 임원들 전직 부사장은 10월 15일에 이미 퇴사가 됐다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실질적인 경영자인 김범석 의장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진짜 주식 다 팔고 먼저 다들 도망갔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까지 쿠팡 사태 저희가 준비한 7위였습니다. 이제 6위, 이제부터 하나 둘 정치권 소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김남국 비서관입니다.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에게 추천할게요. 이 한마디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산안 처리 와중에 민주당 문진성 원내 수석 부대표가 김남국 비서관에게 인사청탁을 했고 그걸 받아서 추천을 하겠다는 이 텔레그램 메시지가 포착이 된 겁니다. 민주당의 문진석 간사님은 지금 어디 가셨습니까? 어제 최고전원 현지 누나한테 인사청탁하다 들켜서 지금 현지 누나한테 조인트 가이로라도 가신 겁니까 지금? 어디 가신 겁니까? 책임 있으신 분이 여기 나오셔야 됩니다. 이런 악법들 통과시켜놓고 말 조심하시라니요. 잘하신 겁니까? 잘하신 겁니까?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잘하신 거예요, 그러면? 인사청탁하다가 들키신 게? 잘하신 겁니까? 반말하지 마세요. 어디다 지금 손가락질하십니까? 어디다 손가락질하세요, 지금? 품위 있게 얘기하세요. 품위 있게. 국회의원이면 품위 있게 하십시오. 품위 있게. 그러면 똑같이 합니다. 이 인사 농단의 사태에 진상을 불러가. 그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치열하게 우리가 토론하되 최소한의 선은 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현지 씨가 사실상 이 정권의 실세라는 것을 김남국 비서관이 증명을 했습니다. 대통령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현지 씨가 실제로 인사 개입을 하고 인사를 하고 있는 주체라면 차라리 망발을 일삼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을 물러나게 하고 김현지 씨를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하십시오. 지금 이 텔레그램 메시지에 훈식이 형, 현지 누나 이런 이름 말고 정강 가는 답변과 말들이 오고 갑니다. 아우가 추천 좀 해줘. 맞아, 잘 살펴줘. 네, 형님.
일단 하나하나 짚어보기 전에 최성 평론가님. 네. 예전에 청와대에서 근무하셨었잖아요. 원래 대통령실이나 청와대 핵심 분끼리 이렇게 형, 누나 이렇게 하고 다닙니까? 일부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근무했을 때가 박근혜 정부 때 예. 십상시르마 논란이 있었을 때 제가 이제 근무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행정관들끼리 이제 어공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예. 서로 이제 동료 의식이 있어서 형 동생 정도는 합니다. 그런데 예. 실장, 수석, 비서관으로 내려오고 행정관으로 내려온 이 개통상의 지위라든가 예. 그다음에 서로 간의 업무에 있어서 역할에 있어서는 저렇게 형 동생 눈을 하지 않습니다. 예. 저건 사적에 이제 밖으로 밥 먹으러 나갔을 때나 이제 뭐 담배 피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흡연할 때 그럴 때 하는 얘기지 저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저게 전 제가 저기서 느낀 것은 저렇게 사적 인연이 일상화돼 가지고 공적 질서까지 저게 완전히 형용화시키는구나. 예. 그 느낌을 딱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거는 벌써 공정을 얘기하는 정부가 아니라 나사 풀린 정부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건 제가 보기에 이 마치 이제 이 공직사회의 어떤 그런 자리들을 전리품화시키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이너서클끼리 나눠 먹어도 된다는 그런 매우 위험한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특정 시기에 마치 이재명 정부가 지금 뭐 다시 계엄 1주년을 맞아서 온갖 지금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예. 결국에는 지금 안에부터 이 골마가는 이 문제를 들여다보지 못하면은 사상누각이 될 거라는 위험한 생각이 들어서 예. 저는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호칭에서부터 저는 이건 대단히 심각한 지금 이거 위기를 드러내고 있다고 저는 봐요. 대통령실에 심각한 경고등이 그렇습니다. 켜졌다. 빨간불이 켜졌다라고 해석하셨어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김남국 비서관 말 맞따라 훈식이 형과 현지 누나가 조직도에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게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뭐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2인자죠. 그런데 최근에 총무비서관에서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현지 실장. 그리고 그 밑에 김남국 디지털 소통 비서관이 있습니다. 제가 조직도를 본 이유가 뭐냐면요. 저 주진우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네. 저 인사청탁, 민원, 문자의 논란, 본질은 김현지 실장의 실세 논란으로 번지는 겁니까? 네. 이게 좀 인사 전행의 어떤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준 건데요. 사실 저런 게 드러나기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 개인적으로 문자 보내거나 또 텔레그램으로 대화하는 게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예. 근데 국회 본회의장에서 저렇게 하다 보니까 딱 걸린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저기서 보시겠지만 그 강훈식 비서실장을 먼저 쓰고 예.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부탁해도 이게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안 들어주죠. 김현지 부속실장을 뒤에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김현지 부속실장 정도까지는 인사청탁이 전달이 돼야 예. 결과적으로는 이게 실현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한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형님, 뭐 누나 뭐 이런 호칭도 문제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저 직위는 이 대통령실에서 하는 직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동차 산업협회의 회원사들이 예. 알아서 선발해서 이제 투표를 통해서 뽑는 회장직인데 그렇죠. 저 회장직을 사실상 아까 전리품 얘기도 나왔지만 예. 이제 사적인 전리품처럼 주고받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추천 내용도 보면 제가 좀 인상 깊게 본 부분은 뭐냐면 예. 김남국 비서관이 뭘 따지질 않아요. 그냥 형님이 부탁하니까 내가 무조건 수용한다 이거거든요. 뭐 에이 그 사람은 그렇고 아니 저한테 하긴 좀 이런 말을 전혀 안 한다. 전혀 안 일반적으로 한다는 한다. 예. 그 실제 그 인사 청탁한 그 사람에 대한 무슨 프로필이라든지 예. 이런 내용에 대한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단순히 중앙대 후배다. 내 후배니까 이 자리 챙겨줘. 이것이거든요. 이게 사적 추천의 모습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예. 이거는 정상적인 인사 추천이 아니라 인사 청탁이다. 그러니까 범죄 행위에 저는 가깝다라고 보는 그러니까 거고요. 수사 대상이 돼서 아까 보니까 주진우 의원은 아예 김남국 비서관 휴대전화도 압수해야 된다 이런 표현도 쓰시던데. 저는 공수처가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수처가 고위직들 또 대통령실 이렇게 그 수사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은 대통령이 관여하면 안 되는 그 인사를 그 밑에 있는 그 라인들은 또 인사 라인도 아니에요. 김현지 실장도 그렇고 김남국 비서관도 그렇고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사적인 추천을 통해서 사람을 꽂아 넣으려고 한 것이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예. 직권남용이나 어떤 부정청탁금지법에 명확히 해당할 수 있고 공수처는 즉시 직권으로 수사할 수 있는데 왜 이런 건 안 하냐 이런 지적을 하고 공수처 뭐 하냐? 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앞선 실세다 김현지 실장. 차라리 김현지 실장을 부속실장이 아니라 인사혁신처장이 임명해라라고 했어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김진욱 대변인. 근데 저는 저 문자 메시지의 본질은
뭐 김현지 실장에 대한 인사권도 없는데 왜 김현지 실장에게 물었냐. 끼리끼리 다 이렇게 진짜 전리품처럼 인사청탁하고 그러는 거냐라는 본질보다 이 보니까 문진석 부대표와 김남구 의원은 중앙대학교 후배고 근데 저 내용을 보면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청탁을 하면 저게 안 들어줄 것 같다는 얘기를 해요. 왜 그런 거예요? 정상적인 추천 절차가 아니고 또 이 정부에서 임명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강훈식 실장에게 단순한 인재를 추천하는 상황이라면 저런 말씀을 하실 이유는 없었다라고 또 보이고 또 한편으로 지금 이제 오늘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가 강훈식 비서실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뭐 혹시라도 충남도지사로 출마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지금 충남도지사로 출마를 생각하고 있는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와 어떤 뭐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면은 안 들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불필요한 해석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럼 남구 후배가 해 뭐 이렇게 된 거네요. 그래서 김남구 비서관을 통해서 인사 추천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지금 해석들도 나오는데 지금 오늘 이 사건의 본질은요. 저는 뭐 왜 지금 인사권도 없는 대통령실에 이렇게 추천을 하고 또 그것을 또 전달하겠다고 얘기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런 과정들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는 이런 상황들을 왜 만들었는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부적절한 그 내용들이었다라고 보고 단순하게 인사를 추천하고 또 정부에서 또는 혹은 공공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얼마든지 개방적으로 많은 이 인사 추천의 방식이 있는데 그런 방식을 통하지 않았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아쉽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계엄 1년이 된 날 오늘 대통령이 아침부터 내외신 기자회견도 했고 여러 정책 메시지를 내는 이 와중에 정말 대통령에게 죄를 뿌려도요. 지금 7인의 멤버고 친명 핵심 인사들이거든요. 문진석 부대표와 김남국 비서관이. 지금 대통령실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눈길이 가는 사람 바로 김남국 의원의 표현처럼 현지 누나 바로 김현지 실장인데요. 과거에도 이런 인사 관련 논란이 있었습니다. 바로 강선우 의원 때 말입니다. 후보자가 여러 중요한 결정이 앞두고 나면 여러 사람들하고 통화하는 과정이었고 그 통화 과정에서 우리 비서관도 통화가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임명 이후에 여러 논란이 있었고 그 논란에 시간이 지연되면서 아마 여러 의견을 청취했던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분위기도 물어보고 이랬던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비서관을 불러서 주의를 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당시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제 김현지 실장 관련, 당시 비서관 관련 여러 논란에 대해서 주의를 줬다고 했는데 물론 여기서도 김현지 실장이 뭘 했는지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김남국 의원의 현지 누나 발언과 그러면 진짜 이 인사권도 없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훈시경 현지 누나 파동을 바라볼까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 느끼는 게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관용구적 표현이라는 게 있는데 진짜 저는 이걸 보면서 김현지 부속실장이 정말 이게 실세가 맞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호칭상으로도 보면 아까 거기서 지적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남자끼리 호용하지 않은 경우는 많이 있어도 여성에게 누나라고 하는 표현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같은 캠프에서 있었다고 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친근감의 표현이 권력의 척도가 될 수가 있고 거리감의 표현이 그것이 바로 실세와의 연결고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표현을 썼다고 보고 오히려 방점은 앞에 있는 실장이 아니라 뒤에 있는 저 누나라고 보는 거예요. 훈시경이 아니라 현지 누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실제로 지금 총무비서관에서 부속실장으로 이동했지만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부 역학 구도상 누가 더 이너서클을 주도하고 거기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느냐라고 놓고 봤을 때 일단 1부속실장은 바로 대통령이 지근거리 옆에 있어요. 게다가 인사 예산까지 한번 몇 개월 동안 경험을 했다 그러면은 사실은 만사 현통이라는 시중 얘기가 틀리지 않겠다는 얘기도 좀 들려서 제가 보기에 이 문제는 단순히 이제 왕 실장이
자기가 인사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이 부분은 지금 특별감찰관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맹점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자정자경이 하나 없고. 하나 없죠. 특별감찰관이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건 공적 개통이 아니면 지금 주 의원님 말씀대로 바로 직권남용으로 특감이 이건 바로 조사에 착수해야 되는 그런 일인 거예요. 없다 보니까 공수처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저기 위기 시그널이 지금부터 내부에서도 오고 있다고 제가 경고등이 오고 있다고 들리는 거고요. 이 사안은 아마 제가 보기에 두고 여권에 굉장히 발목을 잡을 그런 트리거가 될 겁니다. 당사자인 글쎄요. 자동차협회 본부장이에요, 전직. 그리고 회장이 되고 싶은지는 모르겠지만 뭐 제 이력서에 여러 곳에 있을 수 있고 추천했다면 고마운 일인데 강훈식, 김현지 이 두 사람과는 전혀 친분이 없다는데 글쎄요, 본인이 당황을 한 건지 아니면 이걸 홍선범 본부장, 전 본부장이 문진석 부대표에게 부탁을 해서 그 부대표가 대통령실에 있는 김남국 비서관에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아름아름 짬짬이로 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전 처음 알았는데 이 자리가 연봉 3억에 가깝다면서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요. 뭐 연봉 3억이고 특히 이제 산업부 관료 출신들이 이제 가는 자리로 알려져 있다라고는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단체 자체가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인데 이 협회 자체가 민간 단체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부 투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일단 회장직에는 산업부 출신들이 지금 가는 것으로 그리고 특히 이제 1급 이상 출신들이 많이 가는 것으로 알려져는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부에서는 아무래도 이 회장직 자리가 조금은 좋은 자리 그러니까 좀 선호되는 자리로 알려져 있다라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관 기관들 중에는 대부분은 그 업계 어떤 대표들이 회장 자리를 맡고 관련돼서 이제 관료 출신들은 부회장을 맡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 협회 같은 경우에는 산업부 출신들이 이제 회장 자리를 맡아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선호도가 있다라는 업계 목소리도 나오기는 하는데요. 일단 중요한 건 앞서 김준호 대변인도 말씀 주셨지만 사실은 정상적인 루트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인사에 관한 이야기가 오고 갔다라는 건 이 점만으로도 대통령에게도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국회 본회의장에서 또 저런 또 사진이 찍혔다라는 것도 굉장히 불미스러운 사건이고 그리고 인사에 대해서 또 국민들이 보시기에 좀 부적절해 보이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좀 이 부분을 좀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장현주 변호사 말씀이 맞아요. 근데 이제 김남국 의원의 저 텔레그램 메시지만 보면 현지 누나한테 얘기를 하면 어떤 경로를 걸친지 모르겠지만 연봉 3억짜리가 보장되는 것처럼 김남국 의원 저 텔레그램 메시지에 있어서 김남국 비서관 뭐 별다른 입장 표명이 당연히 없을 테고 사실 이 논란에 엄청난 단초를 제공한 게 바로 문진석 부대표인데 제가 준비한 화면이 있어요. 오늘 자리에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그 입장은 내야 되겠죠. 송구하다, 사과하다, 뭐고 유감이다, 잘못했다.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 뭐 등등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는데 아예 자리를 비우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크죠? 민주당으로서도 별다른 감쌀 도리는 없는 듯하고 박수현 대변인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 문제는 아직 제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것에 이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이 문제는 본인의 또 사과와 또 의지 표명 그리고 또 원내 대표님의 여러 가지 의견 이런 것들이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문제다라는 인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당 대표님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말씀을 나눠보지는 못했습니다. 대통령실의 그런 표명 이런 것들을 뭐 당도 뭐 그런 수준 또 그런 이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예, 박수현 대변인 말이 부적절하다는 건 맞죠. 아까 주진 의원의 주장은 이 이른바 인사청탁 문자 논란이 심상치가 않기 때문에 김현지 실장 포함해서 김남국 비서관 휴대폰을 왜 안 뺐냐라는 표현까지 썼고요. 근데 반면에 주 의원님, 엄중 경고 조치를 하겠다. 대변인실이 이렇게 입장을 냈어요. 엄중 경고로 이게 수습이 될까요? 너무 가벼운 처분도 가벼운 처분이지만 저기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해서 엄중 경고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저 부정확한 정보라는 얘기는 사실은 이 내용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현지 부속실장을 감싸는 표현이에요. 예. 그러니까 김남국 비서관이 오버한 거다. 예. 김현지 부속실장은 전혀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예. 실질적으로 보면 대화 내용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김남국 비서관도 이런 대화가 처음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아 이런 식의 인사 시스템이 흘러가는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예.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계속 상습화된 거 아니냐, 상례화된 거 아니냐 이거를 지금 문제를 삼는 것이거든요. 근데 단순히 왜 국민들이 오해하도록 이렇게 잘못된 메시지를 냈어라고 경고를 한다는 거는 오히려 그건 경고가 아니라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감싸는 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마치 김남국 비서관 정도에서 꼬리 자르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이고 오늘 제가 운영위원회 저 자리에도 있었거든요. 예. 문진석 그 의원 같으면은 사실은 운영위 간사여서 예. 보통은 나와서 신상 발언이라도 합니다. 민주당의 원내 수석 부대표니까. 네. 근데 왜 안 나왔겠습니까? 이것도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제가 봤을 때 과잉 보호예요. 그때 국감에서도 한 번도 안 나왔죠. 그리고 이번에도 이 이슈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가지고 오늘 발언한 거에 보면 민주당 의원들은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고 국정조사를 하든 청문회를 하든 현안 질의를 하자라고 하는데 예. 아예 대꾸를 안 했습니다. 그 얘기가 뭐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김현지 실장을 감싸는 모습이 연출되고 예.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누가 보더라도 권력이 있어 보이는데 관리 감독은 안 받겠다라고 알겠습니다. 하니까 그게 좀 불편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예. 특별감찰관 문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약속했어요. 예. 대국민 약속을 직접 했습니다. 특별감찰관이 있다라고 하면 대장동 항소폭이나 이런 일이 있을 때 바로바로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근데 특별감찰관 지금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이 저는 김현지 실장 이슈와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욱 대변인 길진 않게는요. 그러니까 아까 주진우 의원 얘기는 이거는 뭐 정치적 파장보다 법적으로 공수처가 수사할 일이라고 하면 그 텔레그램 메시지를 다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 문자 메시지 내용은 뭐 부적절한 100% 뭐 빼도 먹도 못하는 명백한 부적절한 대화인데 사적 대화. 주진우 의원 얘기는 저게 혹시라도 정말 현지 누나라고 표현된 김현지 실장에게 갔었다면 간 것 정도는 대통령실이 자체로 감찰을 해서 받은 적 없고 정말 김남국 의원의 그냥 자기 오바다라는 정도로 해야지 뭐 엄중경고니 뭐 비서관에 대한 문책도 없이 그냥 이렇게 대충 위험해 넘길 건 아니지 않냐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일단 뭐 그 부적절한 그 대화였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것이 과연 범죄 행위로까지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것인데 너무나 이것을 이미 그런 범죄 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말씀 주시는 것도 사실 저는 그렇게 적절한 표현의 방법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저 김남국 그 비서관이 저 문자를 받고 난 이후에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문자를 보내자마자 바로 지금 언론에 바로 공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실 저 문자가 김현지 부속실장에게까지 전 전달이 안 됐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근데 물론 단언할 수는 없어요. 그것도 저도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김남국 비서관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엄중한 경고를 내렸습니다. 지금 부적절한 정보라는 것이 그것이 뭐 주 의원님의 말씀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그 부적절한 정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이 민간협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인사를 마치 무엇이든지 다 대통령실이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얘기하는 것 그것조차도 부적절한 그 부정확한 정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사안에 대해서 뭐 의문점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이것이 마치 이미 이루어진 범죄 행위처럼 말씀 주시는 것은 좀 과도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일단 논란은 쉽게 식지는 않을 것 같고 확실한 건 첫 번째로 문진석 부대표가 나와서 입장 표명을 빨리 해야 되겠죠. 저희 뉴스탑10 시간 아니라도 어떤 메시지라도 나오면 바로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가 또 한 번 바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제로 가볼까요? 이 성추행 의혹의 장경태 의원 어제 맞고소를 했고 반면에 고소인 측도 연일 입장을 내면서 반박에 재반박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경태 의원이 오늘 법사위에서 이런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직접 한번 만나볼까요?
조용하세요. 부끄러운 줄 아시고 국민권익위원장 자랑하시는 전현희 의원님 옆자리에 소름 끼쳐서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양심이 있으면 오늘 들어오시지는 말았어야죠. 전 국민이 화면을 다 봤습니다. TV에 전 국민이 장경태 의원의 왼손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화면을 다 봤는데 무슨 데이터 폭력을 운운을 해요. 그동안 이해 충돌을 그렇게 얘기한 민주당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거? 장경태 의원 당장 나가세요. 당장 나가시라고요. 저 나가서 기자회견 하겠습니다. 제가 무고죄로 고소해 드릴 테니까 나가서 얘기하십시오. 나가서 얘기하십시오. 나가지도 못하면서 나가서 얘기하시고요. 제가 충분히 법적으로 대응해 드릴 테니까 나가서 얘기하시고요. 진동국 앵커 어땠습니까? 정치가 뭐 우리 낙후돼 있다 후지다더니 본인이 가장 막말하고 가장 욕설하고 비속어 사용하고 은어 사용하고 저게 무슨 언론인 출신입니까? 그 의사 진행 발언 기회에 이 동료 의원을 근거 없이 근거 없는 사실로 위원장이 아직 자 신동욱 의원 경고합니다. 위원장 발언에 미리 끼어드시고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앉으세요. 저희가 오늘 저 법사위 장면을 가감없이 길게 한번 준비했습니다. 주진우 의원께서 현장에 계셨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신동욱 의원과 장경태 의원. 그러니까 신동욱 의원 얘기는 이해충돌 당사자니까 법사위원 자격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장 의원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저는 성추행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 그 수사와 재판 과정을 관리 감독하는 법사위원을 한다는 것은 너무 이해충돌이 직접적입니다. 제가 저 다음 장면에 오늘 경찰청장 대행이 또 다른 법안 때문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경찰청장 대행에게 현안 질의로서 저 성추행 사건이 2차 가해 없이 제대로 수사되고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근데 갑자기 장경태 의원이 끼어들어서 그 질의에 끼어들어서 반박을 합니다. 그러면 그 법사위원으로서 앉아서 경찰청장에 관련된 발언을 하면서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해충돌이 직접적이어서 저는 오늘 설마 그 논란이 많았는데 법사위에서 사보임을 하지 않은 것이 좀 충격적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심각한 2차 가해 장면이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지금 피해 여성이 뒤늦게 고소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장경태 의원이 권력자이고 또 고소를 했을 때 뭔가 불이익이 있을까 봐 좀 망설이다가 지금 뒤늦게 고소를 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피해 여성을 거짓말장애로 몰고 하다 보니까 장경태 의원이 직접 발언함으로써 2차 가해가 이루어지는 굉장히 불편한 장면들이 많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 주진우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잠시 뒤에 또 반론도 들어볼 텐데 일단 신동욱 의원과 장경태 의원이 아예 제대로 맞붙였고 아예 무죄 입증하고 돌아오라니까 당신이 언론이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사위 이 과정에서 서영교 의원이 장경태 의원을 감싸면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 영상은 어깨 동무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저를 잡아당기고 있는 영상입니다. 그러면 잡아당기는 영상에 대해서 모자이크도 풀고 확대하지 말고 정확하게 원본 그대로 보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못 봤어요. 그 여자가 어깨 손 올리고 있는 거 못 봤어. 장현주 변호사님, 서영교 의원 얘기를 그냥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그 여자가 어깨에 손 올리고 있는 거 못 봤냐? 오늘 여러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거 2차 가해 논란 아니냐라고 꼬집고 있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글쎄 이건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일단 장경태 의원으로서는 본인에 대한 방어 또는 뭐 본인에 대한 항변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해서 또 서영교 의원이 일부 이제 동조해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 2차 가해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또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점에서는 조금 더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특히 이번 사건을 떠나서라도 성추행과 관련된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만큼은 당연히 피해자에 대해서 2차 가해성 발언이 있거나 2차 가해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당연히 정치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조심하고 주의해야 된다라는 점은 사실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될 일이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특히 이제 정치권에서는 관련돼서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뭐 여야 할 것 없이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김진욱 대변인 아까 이제 주진우 의원 말처럼 이제
이제 어쨌든 뭐 본인이 전혀 무고 결백 이걸 주장할 수 있는데 첨예하게 맞서는 뭐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는 법사에서는 일단 당을 위해서 약간 한 발 물러서는 게 맞지 않냐. 이건 뭐 국민의힘의 주장 말고 이런 정도의 민주당 내에서 의견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당내에서 뭐 따로 특별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런 말씀들의 주장에도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그 무고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항변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국회의원의 어떤 사보임에까지 이렇게 모든 것을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이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내에서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원내에서 일정한 판단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화면에 저희가 길게 만나봤다시피 추미애 법사위원장이요. 마이크 강제로 껐고 아예 민주당에서는 유죄 판결, 패스트트랙 얘기하는 거죠. 나경원 100번 물러나라. 여긴 법사위도 행안이 아니다. 뭐 김기표, 박은정 여권위원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최정평 제가 뭐 과거 국회 운영이 김병기 원내대표 정책실장 정책 이렇게 했던 것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아니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으면 공방을 마무리하면 되는데 신동우 의원 마이크 그냥 꺼버렸어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대장동 국조 포기 그러니까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그 국조하는데 법사위에서 하지 말자고 얘기했더니 이거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당파적으로 진행하는 상임위원장이 어떻게 상임위원장입니까? 그냥 민주당 특위위원장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의 진실과 관계없이 이런 식으로 편파적으로 진행해버리면 이 사안 자체가 유야무야 흐지부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나경원 의원은 남편이 여러 피감 기관장 중에 한 명이라고 의의 충돌이라고 법사위 간사 선임 안 해주면서 사보임하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당장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아직 그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내년 9월까지 남아있는 상황에서 법사위가 이해 충돌 기관이 아니라는 저 박은정 의원의 회개한 논리는 도대체 무슨 논리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추미애 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정말 민주당을 위한 특위위원장처럼 활동하다 보면 국회라는 대의기관의 상임위원장 이런 호칭 들으면 안 됩니다. 차라리 그냥 민주당 특위위원장, 법률보호 특위위원장 맞지 않나 싶고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국민들의 저는 공분을 불러일으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현장에 계셨던 제 주진 의원의 얘기와 함께 또 다른 시각의 반론도 한번 들어봤고요. 성추행 의혹 장경태 의원, 신동욱 의원과 정말 날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요. 5위까지 했나요? 이제 4위 차례입니다. 마스크를 쓴 바로 김건희 여사입니다. 오늘까지 그러니까 계엄이 정확히 딱 1년이 지나서야 글쎄요. 비로소 윤석열 정권의 실권자는 이 사람 아니었냐라는 정책 해석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바로 김건희 여사. 지금도 결심 공판이 진행 중인데요. 일단 오늘 오전 화면부터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무죄 추정 원칙, 국민의 알 권리 등 종합해서 금일 법정 촬영 신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허가합니다. 다음 촬영 일시 2025년 12월 3일 금일 12회 공판기일 촬영 장소 본 법정 촬영 종류 비디오 녹화 및 사진 촬영 촬영기기의 종류 및 개수 ENG 방송 카메라 2대 사진기 4대 등 그리고 촬영 시 주의사항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 직원과 협의해서 지정된 장소에서 촬영하셔야 되고 법단 위에서 촬영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요. 오전에 이제 최주 변호사와 함께 여러 대화를 나누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모습. 오늘 결심 공판입니다. 일단 곧 검찰의 구형이 나올 듯한데요. 법정에서 어떤 말이 들려오면 바로 속보로 만나보기로 하고요. 그 전에 송영훈 변호사님. 일단 김건희 여사 측과 김 여사는 오늘 진술 거부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피고인 신문에서 검사 측 질문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하면서 재판부가 중계에도 불허하는 그런 진행이 있었죠. 그런데 이것은 일단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진술 거부권은 어쨌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피고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 자체를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진술 거부하는 것이 김건희 씨 본인에게 사실 이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정무적으로나 또 사법적으로나 본인의 발언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특검 소환에 응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했던 그 말입니다. 오히려
본인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정말 낮추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사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대중에게 받아들여져서 부정적인 인상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가 되고요. 그다음에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는 그 반클리프앤 아펠 목걸이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실물이 현출되면서 구속에 결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오히려 본인에게 정무적으로나 사법적으로나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것을 일종의 전략적인 선택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오늘 결심 공판 그리고 검찰의 구형도 있고 아마 김건희 여사 쪽에 최후 진술도 뭐 있을 수도 있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특가법상 알선수재, 건진법사 관련 취득한 범죄 수익이 총 10억 3천만 원 정도로 산정이 됐고 이거 말고도 사실은 이제 여러 또 다른 혐의의 재판과 여러 혐의도 지금 특검이 정조준하고 있는데 잠시만요. 이제 곧 정말로 곧 가장 먼저 김건희 여사의 구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 장윤주 변호사님. 이제 곧 나오면 저희가 속보로 만나보기로 하겠지만 계엄 관련 혹은 전 정권 재판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의 재판의 결심 공판이 가장 먼저 이뤄진 배경은 뭐라고 판단하면 될까요? 일단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특검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고 지금 이제 오늘 결심 공판이 있어지면 뭐 구형도 이루어질 것이고 뭐 최후 진술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내용도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뭐 아마 내년 초쯤이나 뭐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오늘 받고 있는 혐의, 그러니까 오늘 결심되는 혐의는 3가지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본시장법 위반, 그러니까 주가 조작 혐의라든지 그리고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라든지 그리고 이제 특가법상의 알선수재 혐의 뭐 이렇게 3가지인데요. 아시다시피 김건희 특검이 출발했을 때 그 수사 대상이 16가지로 알려져 있었고 그중에 매우 일부만 지금 수사가 돼서 기소가 되고 지금 이제 결심 공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의 속도가 뭐 상대적으로 빠른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김건희 씨가 연루돼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지금 절반도 규명이 제대로 진상조사가 안 된 것 아니겠느냐 이런 또 우려의 목소리도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특검이 이대로 종결돼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남은 김건희 씨에 대한 혐의라든지 당시의 진상을 밝히는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걱정이 있다라는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미리 예고한 대로 지금 검찰 구형이 나온 모양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맞네요. 특검,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및 알선수재, 징역 11년 구형했습니다. 법원에 요청한 거죠. 그리고 정치자금법, 제가 좀 긴급히 얘기하느라 오타를 좀 바로 잡을게요. 이제 김건희 여사의 정치자금법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 저희가 긴급히 좀 전해드리다가 오타가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4년 구형. 11년과 4년, 그러니까 총 징역 15년이 구형이 됐다. 송영 변호사님, 대략 예상했던 구형량, 물론 뭐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와봐야 되겠지만 15년 구형.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무력화했다. 뭐 이런 표현까지 나왔어요? 예상했던 범위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법원의 선고는 아마 특검의 구형과는 유의미하게 좀 차이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결국 자본시장법 위반,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김건희 씨의 이득액이 특검이 주장하는 것처럼 8억 1천여만 원이라고 인정이 되느냐, 아니면 이득액을 특정할 수 없다고 보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대법원 양형 기준을 보면은 이 시세 조정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기본 영역이 징역 3년에서 6년, 그리고 가중 영역으로 가면 4년에서 7년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지금 특검이 그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을 합해서 징역 11년을 구형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도이치모터스는 관련 본류 사건에서 권오수 회장을 비롯한 다른 공범들이 모두 다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에 보면은 워낙에 거래 기간이 길고 작용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시세 조정으로 인한 이득액을
특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예. 그래서 관련 판결에서는 양형 기준상 낮은 구간을 적용하고 다만 거기에서 약간 가중을 했거든요. 예. 이 차이를 고려하면 아마 법원의 선고형은 특검의 구형과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지금 징역 4년을 구형한 것은 예.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여론조사가 2억 원 이상이 되고 예. 그중에 절반을 김건희 씨 몫으로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과 같이 받았다고 보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는 사실은 가액을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근에 오세훈 시장에 대한 기소 내용에도 보면은 이 여론조사 개수가 달라졌는데 금액은 특검이 똑같이 3,300만 원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 얘기인즉슨 금액을 굉장히 특정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실형이 선고될지가 조금 의문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모두 징역 15년입니다. 합치면 벌금은 무려 20억 원입니다. 주진 의원님, 뭐 사실은 김 여사에 대한 정치적 비판은 자유로울 수 없는 인물이 됐고 실제로 지금 특검도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혹은 여러 시스템을 무너뜨렸다, 무력화시켰다는 표현을 썼는데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은 꽤 특검도 많이 구형했다는 송영은 변호사의 평가를 법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저도 같은 평가입니다. 제가 개별 사건에 대해서 구형량을 평가하지는 잘 않는데요. 예. 저는 헌법 원칙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권력이 있거나 없거나 동등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예. 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특검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3대 특검의 구형량이라든지 영장 청구 이런 것들이 너무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오늘 추경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예. 사실 한덕수 전 총리가 그때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뭔가 막으려다가 못 막은 행위를 두고 징역 15년을 구형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실질적으로 통상의 기준보다 너무 과도하게 구형이 이루어지고 대장동 김만배 씨와 비교하더라도 좀 명확합니다. 7,800억이나 되는 손실을 실질적으로 끼치고 400몇십억의 어떤 뇌물성 돈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측근한테 공유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로 재판을 받는 사람조차도 징역 12년을 구형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 구형량이 지나치게 높거든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과연 특검이 그냥 일반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냐. 예. 그리고 그 기준이 어떻게 보면 법원에서의 이 유사 사건들하고 기준이 맞는 것이냐. 예. 이런 부분이 분명히 지적이 나올 것 같고요. 애초에 태생적으로 특검이 좀 민주당만 정하도록 한 특검의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무리한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신 그대로 종합 정리하면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을 특검이 법원에 요청한 겁니다. 오늘이 12월 3일이니까 한 달 반 정도 뒤면 내년 1월 28일에 저 징역 15년과 벌금 20년 구형 법원의 판단이 나오겠죠. 1심 선고무판이 있다. 이 관련 정권 관련 피고인 중에 가장 먼저 구형량이 나온 김건희 여사에게 저희가 지금 4위 때마침 또 속보가 들어와서요. 바로 한번 같이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이어지는 추가 속보가 있으면 저희가 중간중간 의미 있는 속보가 들어오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위는 김건희 여사, 김건희 특검 얘기했다면요. 3위 얘기는 바로 내란 특검 얘기입니다. 추경호 의원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밤사이 벌어진 일이죠. 바로 국민의힘 의원들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참여를 방해한 그 혐의. 오늘 새벽 국민의힘 의원들은 풀려난 추경호 의원을 향해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공정한 판단을 해주신 법원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정권에서는 정치 탄압, 야당 탄압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 당시에 표결 방해 의도는 그럼? 예, 자세한 얘기는 또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이 독재를 이겼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폭거를
준엄하게 심판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정의롭고 용기 있게 정치 특검을 멈춰 세웠습니다.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 구속영장 기각으로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검 수사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강정입니다. 내란 특검 즉각 해체하고 더 이상의 내란몰이 중단하기를 집권 여당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일단 정치적인 부분을 떠나서 법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송영 변호사님, 특검은 결정적 증거다. 바로 그 계엄 직후에 윤 전 대통령과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2분 통화한 사실. 근데 이 부분을 두고 이번에 영장 전담 판사 이정재 판사는 2분 통화로 내란 고모가 가능한가 이렇게 역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저 질문은요. 결국은 추경호 의원이 왜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가 성립하기 간단치 않은가에 관해서 핵심을 짚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폭동을 핵심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폭동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 용어상 가장 넓은 의미의 협박이어서 사람에게 공포심이 들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란이 되려면은 국헌문란에 해당해야 되는데요. 그 국헌문란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시키거나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12.3 비상계엄에서 문제되고 있는 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이 바로 국회거든요. 국회에 강압을 동반해서 그러니까 폭동을 통해서 기능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해서 지금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들께서 알기 쉽게 표현하자면은 국회는 내란의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국회에 속해 있는 국회의원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저 질문에 숨어있는 함이거든요. 즉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과 적극적으로 공모하지 않았다면은 오히려 어떤 강압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는데 과연 그 부분이 2분 통화 가지고 명확하게 증명이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정재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질문의 의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니 2분 통화한 걸로 공모가 가능한가? 장현주 변호사님. 이제 결국은 뭐 혐의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신병 확보, 구속까지는 하기 어렵다라는 얘기. 근데 이 부분이 법리적으로는 특검도 무리한 영장 청구 아니었냐 이런 비판도 있어서요. 글쎄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발부가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면죄부가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일단 추경호 의원이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것이고요. 다만 법원의 판단으로 신병을 확보해서 수사를 하는 것, 그러니까 구속을 지금 영장을 내주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당연히 아쉬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재판부에서는, 법원에서는 뭐 법리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는 했지만 사실 특검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를 가지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나온다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 만한 사건이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 구속영장이 청구의 대상이 된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해서 법리를 다투겠다라고 한다면 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부분 특검으로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겠지만 뭐 이제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를 해서 관련된 공소를 유지하고 그리고 관련돼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힘을 모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아까 뭐 장동혁 대표 논시로 붉어진 모습도 보였고 어찌 보면 모르겠어요. 누군가 공격했을 때 이제 추경호 의원이 신병 확보가 되고 구속이 되면 이제 정당 해산 절차에 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는데 일단 그 큰 고비는 국민의힘으로서는 면한 거죠. 정치적으로 봤을 때. 추경호 의원의 영장이 기각되니까 오늘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격했습니다. 오늘 새벽 법원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구테타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거봐라. 여기 보면 한덕수, 박성재, 황교안 그리고 밤사이 추경호 의원까지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거에 이 명분을 다 제공한 거 아니냐. 정청래 대표의 말 주진우 의원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정도 줄줄이 영장이 기각될 정도라면 정상적인 수사기관이고 특검이면
사실은 영장 청구 자체를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저기 보면은 한덕수 총리나 박성재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계엄 당일에 국무회의에는 참여를 해서 어쨌든 그 윤 전 대통령과 얼굴을 맞댄 분들이잖아요. 근데 추경호 대표 같은 경우에는 2분간 통화를 하고 나서 그 다음 행동이 국회로 들어온 행동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갑자기 내란 혐의를 적용을 했고 정말 무리한 영장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모든 혐의에 대한 적용이 너무 무리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공범 관계를 아예 쓰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표현이 자꾸 나오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공모관계가 성립이 돼서 역할 분담이 있고 누가 어떻게 하기로 해서 역할을 나누고 자기가 맡은 역할을 해야지 뭔가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분 내에 그런 복잡한 역할관계 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 뭘 한 것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봉착이 되는 것이고요. 텔레파시로 뭔가 범죄를 공모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아예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을 저는 억지로 뒤집어 씌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피해자가 없는데 피해가 있다라고 우기는 꼴입니다. 표결을 방해받은 의원이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는데 그 표결받은 의원이 누구인지 특정조차 하지 않으면서 표결을 방해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무리했다. 그리고 내란 특검의 수사 동력은 이제 완전히 끝나버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내란 특검은 불구속 상태에서 주요 인물들 재판에 넘길 테고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는다고 하니까 어찌 보면 내란 특검의 가장 승부수격인 추경호 의원 신병 확보에 실패했고 그 특검의 동력에도 다소 제동이 걸린 느낌 분명합니다. 이제 내란 특검도 마무리가 되겠죠. 잠시만요.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인데요. 조금 전 김건희 여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 이후에 김건희 여사가 직접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특검의 주장에는 다툴 여지가 있다. 너무나 억울한 점이 많다.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라고 했습니다. 징역 15년, 벌금 20억 원을 구형한 특검인데요. 두 번째 속보로 한번 다시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진욱 대변인. 너무나 억울한 점이 많다는 김건희 여사의 최후 진술입니다. 글쎄요, 어떤 부분이 억울하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이미 특검의 어떤 과정들, 그다음에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들 속에서 김건희 씨에 대한 상당한 혐의점들을 확인했다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 물론 1월 달에 선고 공판에서 그 억울한 부분이 얼마만큼 소명이 되고 또 재판부에서 판단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국민들의 법정에서는 유죄가 확정되었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생각하고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고 얘기했던 그 특검 출석할 때의 장면과 오늘의 결심 공판에서의 최후 진술이 하나도 달라진 것은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억울한 점이 많다. 조금 전 특검이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을 구형했기 때문에요. 중간에 속보 한번 최후 진술로 만나봤습니다. 12월 3일 딱 1년이 됐고요. 저희가 준비한 주제 2개 남았습니다. 바로 2위로 가볼까요? 지금이 이제 저녁 6시 34분인데요. 돌이켜보면 딱 4시간 뒤면 작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기엄이 선포된 겁니다. 당시 여당의 대표였던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국회로 들어오는 문인 국회도서관 쪽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90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직접 한번 영상 만나보겠습니다. 당시 여당 당대표로서 계엄을 미리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버텨내기만 하면 새로운 국면이 열리는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비상계엄이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사과는 받는 사람 기준이고
이 사과를 받을 분들은 국민입니다. 민주당이 아닙니다. 우리는 민주당에는 사과할 이유가 없습니다. 민주당도 이 상황을 만들 때 사과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국민들께서 그만됐다고 할 때까지 사과 드려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뭐 취재진과 지지자들이 저 운집한 가운데 90도로 고개를 숙였고요. 송영원 변호사님 현장에 계셨었잖아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 얘기 중에는 뭐 여러 가지 얘기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 빼고 나쁜 짓 다 한다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집을 헌법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두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예. 비상계엄은 그 헌법의 한쪽 울타리를 파괴하려고 했던 행위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위헌 위법한 것이고 국민들께 거듭 사과드려야 할 만한 일이죠. 예. 그런데 헌법의 울타리는 계엄에 의해서만 파괴되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이 과거에 이재명 대표 시절에 했던 30번의 줄탄핵 예. 그리고 집권에서는 현재 자행하고 있는 사법부 파괴, 예를 들면 뭐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든다든가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박탈한다든가 예. 대법관 우겨넣기를 해서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을 도모한다든가 그리고 형사사법 시스템을 파괴해서 앞으로 범죄 피해자들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렵게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헌법의 울타리를 허무는 일입니다. 그렇다면은 계엄이라고 하는 한쪽 방향에서의 헌법 울타리 파괴만 비난받아야 하고 사과해야 할 일인 것이 아니라 예. 민주당이 그동안 해왔던 그리고 지금은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저지르고 있는 헌법 파괴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바로잡아야 하고 저지해야 되고 국민들께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사과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함의를 가지고 오늘 메시지에 녹여내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한동훈 전 대표 여의도 국회 쪽문 저 말고도 국민의힘 소속 25명 의원들도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그 영상도 준비했습니다. 당시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국민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과거에 대한 반성과 성찰, 그리고 용기 있는 단절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으로 국민께 다시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저희의 앞날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대략 25명, 안철수, 김성원, 권영진, 김용태, 장현주 변호사님, 뭐 상대당으로 봐도 일단 저 25명의 대국민 사과, 한 전 대통령의 릴레이 사과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글쎄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참 국민의힘의 어떤 메시지가 혼란이 있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지도부, 특히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와 그리고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뭐 저 사과의 메시지를 보면서 당연히 국민들은 국민의힘의 공식 메시지가 어떤 것일까? 사과를 한다는 것인지 아니라는 것인지 계엄을 잘못했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모두 다 민주당의 책임 때문이라는 것인지 저는 이 메시지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25명 정도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사과를 하신 거 저는 이 부분은 다행이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예. 다만 좀 아쉬운 것은 국민들께 좀 더 명확하게 국민의힘의 메시지를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저런 사과도 중요하겠지만 내부적으로 지도부와의 어떤 얘기나 담판이 좀 필요해 보여요. 예. 장동혁 대표와 지금 지도부가 하고 있는 지금 모습들, 입장들이 만약에 잘못됐다라고 확실한 소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대표에게 뭔가 이거 잘못됐다라고 더 고지고대로 이야기하고 또 담판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기계도 지금 필요한 시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없이 메시지 정리가 없이 지금 의원들마다 다른 뭐 사과의 메시지 또 장동혁 대표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간다라고 한다면 사실 국민들 보시기에는 이 사과가 진정성 있게 느껴질 것 같지도 않고 특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자체가 믿을 만한 것인가 신뢰가 과연 신뢰라도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혼동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그러게요. 이제 단순히 보면 오늘 또 180도 다른 면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있었고 김진욱 대변인 실제로 아까 장동혁 대표가 추경호 의원이 구속을 면했을 때 현장에 가서 눈시를 붉히는 모습도 잠깐 봤는데 그 이후에 SNS에 이런 글을 썼어요. 여러 뭐 긴 글이 있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계엄 선포는 민주당의 의회 폭거에 맞선 거다. 민주당 탓을 했어요. 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 그거 지난 12.3 비상계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했던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데 저것이 정당하다면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12.3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투표에 왜 찬성표를 던졌습니까? 저것이 정당성이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반대표를 던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국민의힘의 메시지에 진짜 혼동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런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가 국민의힘이 아직도 내란을 옹호하는 거 아니냐, 내란 옹호 정당이다, 윤호개인 정당이다 이렇게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정말로 계엄을 1년을 맞이하는 오늘까지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민들께서는 국민의힘이 정말로 반성하고 쇄신하고 혁신해서 다시 국민의 곁으로 돌아와 주기를 계속해서 바라고 있다. 그런데 그것과는 너무나 반대 방향의 역주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실제로 저희가 화면을 하나 준비했는데 오늘 또 공교롭게도 계엄 1년을 남아서 일본의 유력 일간지 요미르 신문과 윤 전 대통령이 서면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국가 위기 상황에서 비상사태를 선언했고 국민을 억압한 과거 계엄과는 다르다. 국회 무력화 의도는 없었다.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장동혁 대표도 이와 인식이 비슷한 것 같아서요. 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선 것이다. 주진 의원님, 제가 주 의원께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주 의원도 그렇고 여기 있는 장동혁 대표도 계엄 해제 투표 선을 던졌던 18명 가운데 한 분인 거잖아요. 근데 오늘 계엄 1년에 장동혁 대표 본인도 해제 투표한 해놓고 마치 보면 계엄을 1년 만에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저는 좀 두 가지 관점을 한번 제시해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저는 12월 3일을 민주당이 마치 전승기념일처럼 하는 것은 좀 문제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 출신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담을 넘은 부분에 국민 혈세를 투입해서 관광 코스로 만든다든지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가 뭡니까? 법정 공휴일로 만들어서 이것을 기념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그 국민에게 도움이 되려면은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했던 탄핵이나 특검 남발의 민주당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또 제가 민주당이 어떤 특정 이벤트가 있을 때 사과하는 모습을 저는 반대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주 의원님 진짜 말씀 그래서 죄송한데 뭐 국가기념일을 만드는 거는 사회적 공감대 여부니까 정치적 시각에 탈을 수도 있고 혹은 이런 논란에 대해서 민주당이 사과한 적이 있냐는 취지도 어떤 건지 존중을 하는데 제 말은 뭐냐면 장동혁 의원이 사과를 안 할 수는 있어요. 뭐 정치적 의도에 따라 제1야당 대표로서. 근데 이제 되돌아봤을 때 본인도 18명 중에 한 명이어놓고 갑자기 그냥 계엄은 민주당 의회 포크 탓이라고 말하는 게 1년 만에 너무 상충되는 이미지니까 제가 주 의원께 뭐라는 게 아니라 아니 근데 표현에 그 표현만 가지고 해석할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연결되는 얘기인데요. 12월 3일이라는 시점을 해놓고 민주당은 계속 사과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정치라고 하는 건 각 당이 자기의 시점에 맞춰서 어느 시점을 선택해서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12월 3일을 전승기념일처럼 하면서 사과를 민주당이 강요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는 것은 사실은 당 대표로서도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을 뭐 대표에서 나오신 거기 때문에 제가 꼬리 질문도 추가 질문도 한번 드려봤어요. 무슨 취지는 알겠는데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대신 질문을 드렸습니다. 2위까지 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아파트 주차장고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무섭다. 야구 방망이 무차별 폭행 사건 말씀하시는 것 같죠? 엄마한테 물려받은 돈이 4천억 역시 상상 초월이다 라고 하셨고요. 한국인 개인정보 털리고 외국인들이 돈 벌어 가는 저게 핵심일지도 모릅니다. 이번 쿠팡 사태 본질은. 보호필름 부착주의보 나올 것 같다. 근데 끊임없이 저런 텔레그램 메시지가 포착이 되긴 하거든요. 김남국 의원과 김남국 비서관과 문희석 의원 얘기. 다음 한번 볼까요? 선고 형량이 어떻게 나올지. 김건희 여사 관련. 앞서 제가 가장 먼저 구형량에 나온 게 김건희 여사가 말씀드렸는데 분리하자면 내란 특검은 이미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검찰 구형량이 나왔고요. 김건희 특검에 대한 가장 빠른 구형 김건희 여사 관련 얘기라고 바로잡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리고요. 이제 1위가 남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계엄 1년 대국민 특별 성명이었는데요.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의 진상규명,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현재 내란인 특검이 끝나더라도 그걸 이 상태로 덮고 넘어가기는 어려워서 보나마나 또 특별수사본부든 뭐든 꾸려서 계속 수사해야 될 텐데 그게 과연 이 정부가 하는 게 바람직할까? 엄청난 정치적 논란이 또 벌어지겠죠. 이런 문제까지도 아마 국회가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회를 믿고 일단은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 메시지들이 있었지만 특히 주목되는 거는요. 내란 특검이 끝나더라도 이 상태로 덮고 넘어가기는 어렵다. 김진욱 대변인, 정청래 대표가 얘기했던 2차 특검이나 내란 전담 재판 이런 거에 힘을 실어준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중에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 저는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예. 그만큼 통합이 필요하지만 그 통합은 지난 역사에 대한 올바르게 된 그 현상 파악이 진실 규명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에게는 책임을 물은 이후에 가능한 것이다라는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도 이번 달 안에 특검 활동이 종료되겠고요. 또 최혜병 특검은 벌써 이미 지난주에 활동이 종료되었습니다. 예. 이 3대 특검이 종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특검에서 밝혀내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진실 규명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자 처벌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 지금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말씀을 하신 것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2시간이 넘는 여러 내외신 기자회견 때도 추경호 의원의 그 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입장 표명하는 게 부적절하다라고 하면서도 이 상태로 덮고 넘어가기 어렵다는 강한 메시지를 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오부 요인을 초청해서 용산 대통령실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작심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보기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6개월 만에 보게 됐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법부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가지고 계신 국민들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법제도는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법제도의 개편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법 개편 공론화 거쳐 신중해야 된다. 송영은 변호사님, 이 정도면 대법원장의 작심 발언이겠죠? 그렇죠. 저 정도면은 이른바 신중히 검토 이상의 반대 의견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위헌이기 때문에 이런 건 하면 안 됩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같은 경우는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역사적인 재판이 무효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반대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처럼 이런 걸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핵심은 내 사건을 담당한 판사가 법률에 의해서 어떻게 정해질지가 미리 규정되어 있고 그것에 따라서 무작위로 정해진다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판사를 정해놓고 결국엔 특정한 결론을 낼 만한 판사가 들어가서 미리 정해놓고 답정너식으로 재판을 한다. 그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입니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할 수도 있고 그렇게 돼서 절차가 정지되면은 윤 전 대통령 석방됩니다. 그리고 설령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차후에 헌법재판소에 가서 헌법소원 심판으로 위헌 결정이 나오면은 그 재판 자체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정말로 함부로 시도했다가는 역사적인 후과가 어마어마합니다. 민주당이 이성을 되찾기를 촉구합니다. 지금 저희가 준비된 시간이 1분 정도 남아서 공이 주진우 의원과 장현주 변호사께 짧게 30초씩 질문 드릴게요. 주 의원님, 작심 발언 이거 대법원장으로서 이제 할 수 있는 최고의 수위 표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네,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일단 글을 읽었잖아요. 굉장히 사법부 수호의 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헌법 가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사법부가 침탈되지 않는다는 그 문제의식 하에서 얘기를 했던 것이고 대법원장의 저런 충정과 어떤 의견을 대통령은 존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장윤주 변호사님, 그 내란 심판을 강조했고 이게 야당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까지 기각이 되면서 실제로 앞으로 더 가열차게 내란 심판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의도가 불순하다 이런 표현도 쓰던데요. 글쎄요, 이건 뭐 야당 측에서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대통령의 메시지는 결국 이 내란에 대해서만큼은 결국에는 사실상 봉합 수순으로 갈 수는 없는 것이고 다 해결을 해야만 통합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 주된 메시지였기 때문에요. 예. 이 부분에 대한 뭐 정치 공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대통령실이나 뭐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을 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다 두 분 다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12월 3일 2025년이었습니다. 계엄 딱 1년 선포. 곧바로 이어지는 뉴스에 예고하겠습니다. 계엄 딱 1년이 된 오늘 공교롭게도 김건희 여사가 징역 1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뉴스에 있어 자세한 소식 전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수요일 뉴스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